자, 학교 키워드 옆에 꺼내보시고요. 자, 그 옆에 마인드맵 꺼내보고요. 자,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투자 신탁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관련회사의 법이 없는 것을 했습니다. 자, 일반 사무 관리에서 하는 투자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1번에 3번이고요. 2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 틀려야 되는데 틀렸네요. 파생상품 펀드는 없다겠죠? 파생상품 펀드는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4번이라겠네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죠? 불러보세요. 제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EF 이렇게 5개 있잖아요. 네. 파생상품은 없다 했잖아요. 이런 데 틀리면 합격 못합니다. 지난번에 틀리다 또 틀렸네요. 이해가 안 간가 봐요. 그래서 손톱이라도 외웁니다. 이렇게 쓰세요. 안 되겠습니다.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MEF. 일단 또 뭐 했어요? 판매금지형, 종령, 전환형, 모자형, ETF. 네, 지난번에도 틀렸는데 이것은 좀 아쉽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파생상품 펀드는 없습니다. 또 준부동산 펀드도 없어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틀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엔 4번이고요. 사실과 다른 것은 4번에 매출시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펀드를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자금 부담이 많죠? 네. 이미 사놓고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아직도 모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4번 운용주체. 운용을 누가 하죠?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합니다. 1번인데 2번이라고 해놨네요. 틀렸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합니다. 이 정도는 첫날부터 지금 100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은 좀 어려울 텐데요. 특별자산 펀드 어려운 것은 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에너지는 특별자산이고요. 4번은 원유 연계입니다. 장애파생 상품이니까 연계형 상품이니까 증권입니다. 증권이고요. 그래서 5번에 4번이고요. 6번에는 MF에서 투자 가능한 자산을 벌이가 먼 것은 했습니다. 투자 가능한 것은 지방채 1년, 특수채 1년, 국채는 3년, 5년 가능하죠. 국채는 5년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6번에 4번이라고 했는데요. 5년이니까 5년 이내 건 가능하니까 5년 이내에 3년이 포함되죠. 투자 가능합니다.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5년하고 3년하고 어떤 게 길죠? 5년. 그렇죠. 5년이 기니까 당연히 3년짜리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틀렸습니다. 양도성 예금 정서는 6개월입니다. 6개월. 7번입니다. MF 운영 제한상을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7번에 특히 7번 1번 지문 주의해야 됩니다. 75일 이내고요. 대여하거나 차입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 판매 조건부 매도를 RP라고 그러는데 이건 5% 이내야 되고요. 3번이 틀렸죠? 잔존만기가 1년 이상 국채증권 집합투자에서 10%가 아닙니다. 10%가 아니고요. 5%일 겁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8번에 종령 집합투자 기구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8번에 4번 집합투자업자 보수는 클래스별로 차별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집합투자업자 보수하고 운용보수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판매보수는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보수죠. 판매보수는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용보수라고 하면 틀릴 텐데 문제가 좀 깔끔하진 않는데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9번입니다. 9번에는 3번이고요.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에서 당일 입출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우리 원래는 이길 입출금인데 예외적으로 MF에서는 당일 입출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번이고요. 결제일 전일 오후 5시 이후가 아니라 5시 이전입니다. 이유가 틀렸죠? 이유가 이전이고요. 그래서 9번에는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에 지난번에 이거 틀렸던데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 사실과 다른 것은 했습니다. 이 전환형 집합투자기구하고 목표 달성형 집합투자는 다릅니다. 목표 달성형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한 펀드를 끝내버리는 게 목표 달성형입니다. 전혀 근거가 다릅니다. 동일하다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을 했는데 전환권 행사 시 집합투자권 한 명이 매수로 인하여 기존 투자 쪽의 포트폴리오가 변하게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겠죠. 전환형 하면 포트폴리오 변경, 투자 대상의 변경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번에 4번.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키워드에 있는데 키워드에 아마 키워드 몇 번씩 끝나 모르겠어요. 키워드를 좀 정신 차려서 읽으면 안 틀릴 텐데. 키워드 있죠? 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환형? 투자 대상 변경, 목표 달성 형 X. 그렇죠. 여기에서 포트폴리오가 변한다. 이게 지난번 프로세스 같이 풀어줬습니다. 지금 세 번째 풀고 있습니다. 이 모의고사만 세 번째 풀고 있다. 그런데 46점입니다. 갈수록 떨어집니다. 네, 이번에 제가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ETF입니다. 11번에는 4번이고요. ETF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싸죠. 지정 AP라는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AP라는 주동성 공급자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12번에 3번인데 이거 좀 어려운데 또 맞았네요.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특별자산 펀드, 이건 준특별자산 펀드라고 합니다. 준특별자산 펀드고요. 그래서 보기 어려운 것은 3번이고요. 14번, 13번에는 3번입니다. 특별자산 투자회사죠. 이건 또 했는데 선박이 나오면 선박하면 특별자산 투자회사 기억하라 했더니 이 문제 시험 출제합니다. 아쉽네. 아무튼 키워드도 있습니다. 선박하면 투자회사, 선박에는 투자회사란 말 반드시 나옵니다.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회사에서 특별자산 투자회사에서는 선박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4번에 3번이고 이건 좀 어려웠을 겁니다. 3번. 특별자산 펀드의 투자 대상에 해당하는 증권입니다. 증권이고 주식과 채권이니까요. 주식과 채권은 증권에 해당됩니다. 지금 개념이 없는 거죠. 주식과 채권, 증권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번에는 2번이고요. 자본시장법이 없는 거죠. 준부동산 펀드도 없고 파생상품 펀드도 없습니다.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도 없습니다. 자, 16번에는 2번이고요. 맞았네요. 자산배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2번. 전략적 자산배분은 적극적으로 자산 집단의 구성 비율을 변경하여 수익률을 제고한다. 그런데 전략은 소극적이라겠죠? 그래서 적극적이 틀렸네요. 다음 17번입니다. 17번에 자산배분 중요성 왜 부각되고 있는지 이것도 키워드에 있습니다. 자산 대상분이 증가하고 있다겠죠? 투자 수익률 관리가 필요성이 증대된 게 아니라 투자 위험에 따른 관리가 필요해서 자산 배분이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17번에 4번 했네요. 신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로 선박 부동산 원자 등의 실물자산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18번은 나열 순서인데 틀렸네요. 2번이 됐네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 인생에서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배분을 하고요. 개별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통장, 이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출제합니다. 근데 먼저 자산 배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은 3번이죠. 변동성 관련이었고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20번에는 1번. 벤치마크는 운영 전에 설정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21번에는 1번입니다. 프리미엄 나오면 펀더멘탈, 펀더프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펀더멘탈 나오면 반드시 프리미엄이 나와야 됩니다. 한 문제 나올 거고요. 문제가 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풀어보고 있는 여러분들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신다면 합격합니다. 55점대 나오면. 그 다음에 22번에 제한 요건이죠. 제한 요건입니다.
고객 성향 파악을 위해 질문서나 대화 방법으로 투자 기간 등에 대한 연구를 파악했다면 어떤 내용에 관련된 건 지향 요건이고요. 그래서 22번에 4번 맞았네요. 23번에 2번입니다. 구성이 나오니까 업그레이딩. 리비 업그라고 이렇게 오고 있죠? 구성 나오면 업그레이딩. 24번은 당연히 틀렸겠죠. 24번에는 산술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면 25%고요. 만약에 기업 평균 수익률을 계산했다면 0%입니다. 0%가 되고요. 자,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꼭 아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에 틀렸네요. 자, 25번에서 전략과 전술을 구분해야 됩니다. 전략은 장기적인 목표예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익이 아니에요. 전략은 시장 평균 수익입니다. 시장 초과하려면 전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25번에 4번인데 25번에 1번을 했네요.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은 장기적이 나와야 됩니다. 전략은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1번이 맞았고요. 25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중단기적인 가격 착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단기적인 것은 전술입니다. 전술. 이건 기본 문제인데 아쉽네요. 전략은 장기적, 전술은 단기적. 그죠? 그 다음 26번에 펀드 유형 분류 벤치마크 설정, 펀드 평가 프로세스 기본 단계 당인데 이에 대한 내용 가장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26번에. 지난번에 이거 틀리네요. 한 번 틀리면 계속 틀리네요. 네,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가 봐요. 펀드 벤치마크는 다양한 게 가능하다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장 지수뿐 아니라 여러 지수를 합성한 지수도 명확성, 투자 가능성, 측정 가능성, 적정성 등의 요건만 갖춘다면 펀드의 벤치마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는 시험에 출제할 텐데요. 다양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볼까요? 27번에 펀드 평가 보고와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펀드가 처음 만들어진 날을 펀드 설정이라고 하고요. 펀드 설정 시점 평가 개시이 아닙니다. 펀드 개시는 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네.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틀렸고요. 펀드가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 가격이라고 하고요. 24번에 28번 펀드 유형 중 알 수 있는 관리지표 거래가 뭔 것을 했습니다. 28번 좀 어려웠겠죠? 1번입니다. 가중평균 신용 등급은 이용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이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29번 벤치마크와 관련성이 가장 먼 것은 샤프 지수입니다. 샤프 지수 이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28, 29번 틀린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틀리잖아요. 또 찍어도 안 맞죠? 찍어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30번 안 틀려야죠. 30번 바텀업 방식과 탑다운 방식이 있죠? 네. 탑다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경상기라고 외웠습니다. 경제, 산업, 기업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탑다운 방식이고 바텀업 방식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은 내재적 가치를 따져보는 것이고 기술적 분석은 패턴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1번에는 2번이고요. 펀드 등급입니다. 펀드 성과가 발생한, 이거 잘 풀었네요. 2번 틀렸습니다. 뭐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등급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별표 태국마크로 쓰고 있는 게 펀드 제로인에서는 태국마크 씁니다. 그래서 31번에 3번. 일반적으로 위험 조정 성과를 산출하는 순위를 부여하여 이를 표식과 문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국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제로인, 펀드 평가에서 하고 있고요. 32번입니다. 일반적 변동성 표준 편차입니다. 32번에 1번 표준 편차. 그 다음 33번. 또 이런 나열 순서를 또 틀리죠. 어려운가 봐요, 나열 순서가. 성과 평가의 흐름에서 가장 올바른 순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벤치마크를 설정합니다. 비교 대상을 정해줘야 되겠죠. 벤치마크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조정 성과를 측정하고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마지막으로 성과 요인을 분석합니다. 왜 잘했는지 못했는지 마지막에 나의 순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4번 좋은 펀드 34번에 좋은 펀드는 4번입니다. 평가 등급이 높아야 되겠죠? 이거는 안 틀렸네요.
다음 35번에 벤치마크로 적자한 것은 시장지수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지수예요. 35번에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6번을 틀린다는 것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실망으로 다가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화날라 그러는데요. 제가 왜 이걸 했나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36번에 시험 100% 나올 텐데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 요소에 대한 설명을 그래야 한번 써냈습니다. 3번.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영 지시 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운영은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키워드도 있고요. 이 문제를 틀리면 합격 못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지금 집합투자가 뭔지를. 집합투자. 투자자로부터 돈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집합투자업자예요. 집합투자업자. 지난 한 달간 하고 있는데 참 진짜 실망이에요. 실망. 솔직히 말해 실망이에요. 이거 지금 몇 번 풀어도 똑같은 문제예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온다. 답이.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건 다 기출문제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풀어서는 36번에 3번입니다. 3번. 권유해야 돼요. 투자 권유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일상적인 운영 지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키워드도 있습니다. 키워드 읽어보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혹시 읽어보나요? 네.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그냥 단순히 읽으라고 하지 말고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읽었고요. 이제는 그 문맥 하나하나를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계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37번도 마찬가지죠. 투자회사 주식은 무행명 기명식으로 발행한다고 본인의 돈도 쌤한테 줘오면서 했는데 무행면 기명식 어려우나요? 무행면 기명식 주식은 액면 기명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액면 기명식입니다. 액면 무기명식이에요. 근데 투자회사 주식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합니다. 무액면 기명식. 돈은 5,000원, 1,000원이 써져 있으니까 아닙니다. 액면가. 그 다음에 거기 이름이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은 액면가가 안 써져 있어요. 그래서 무액면이라고 해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37번에 또 3번에 해놨어요. 보통주만 발행합니다. 투자회사의 주식은 보통주만 발행해요. 그래서 37번이 2번입니다. 네, 그 다음 38번에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할 사항이 또 틀렸네요.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할 사항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설명서 읽어보라는 거,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책임진다는 거, 그다음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고에 포함한다 했습니다. 2번이 틀려있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 100% 나오는데. 계속 틀리고 있죠. 계속 틀린 것만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은 틀린 것을 다시 확인해서 안 틀린 게 중요한데 많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모의고사 문제 뒤에는 문제가 안 좋아요. 뒤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풀어볼 만한 문제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것하고 오늘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 그래서 다 해서 3회 정도 300문제만 한 5번 정도 풀면 합격할 텐데. 하루에 지난번에 약속을 했는데 하루에 모의고사 1회씩 풀기로. 근데 아마 제가 오늘 하루에 30문제도 안 푸는 것 같아요. 물론 고생하고 있는 건 아는데요. 좋은 직장 잡는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펀드만 취득해가지고 금융권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지금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본인 의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합격을 해야 다음에 아마 다시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시간이 있으니까 키워드 있고 문제 풀고 키워드 있고 문제 풀고 그다음 책을 찾아보고 이런 과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주말에 거의 놀아버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39번도 39번에 3번이죠? 네.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1%입니다. 1%. 5%가 아니라 1%. 판매 보수는 1%. 판매 수수료는 2%죠? 2%.
다음에 40번 수시공시사항입니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40번에 4번 이건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 맞았네요. 40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1번에는 이건 뭐 시험에 100% 나오죠. 100% 나오는데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 100% 투자할 수 있는 것은 100% 나오는데 100% 틀렸네요. 국채는 100% 투자합니다. 최소한 이 근처라도 갔으면 좋았겠어요. 국채를 빼버렸네요. 3번을 채택했네요. 국채는 100% 투자하는 거예요. 100%. 국채가 100% 투자하는 것만 가능했다고 하면 2번을 찾았을 텐데 100% 투자 가능한 것과 30% 투자 가능한 게 있습니다. 이거 키워드도 있고요. 시험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문제를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렵나요? 그 다음에 42번에 1번입니다. 이거 푸는데요. 시험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43번에 1번입니다. 1번. 자산형 보고서는 신탁업자에게 확인받습니다. 신탁업자. 그래서 우리가 신탁업자 하면 확인, 보관, 감시. 보관, 확인, 감시 했는데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에게 확인받는 게 아닙니다. 확인 나오면 신탁업자에게 확인받습니다. 아깝죠? 아쉽네요. 그 다음에 44번에 2번입니다. 신탁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2번이 틀려 있고요. 위탁 매매 수수료 지급 적정한 여부는 신탁업자가 확인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잘 풀었네요. 그 다음 45번에 이것도 시험에 100% 나오죠. 의무해지와 임해지 사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임해지 사유 4개가 있었죠. 수익자 전원의 동의, 정부 환매, 1년 50억 미만, 1년 1개월 50억. 그런데 또 틀렸네. 45번에 4번입니다. 4번. 의무해지는 법정해지라고도 해요. 여기서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제가 해드릴 게 없네. 시험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았다든가, 영어이 나온다든가, 100% 나온다든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뜻 해줄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키워드도 좋고, 마인드맵도 하고 있고, 문제 풀고, 똑같은 문제를 3번째 풀고 있는데도 46점. 제가 이런 말 했죠. 똑같은 문제를 2번 풀어서 60점대가 나오면 합격한다고. 모의고사.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지 줬어요. 한번 풀어봤어.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걸 똑같이 풀어서 100점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안 나왔냐면, 틀렸던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책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그 과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지 않고. 많은 후회가 남을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아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46번엔 3번이고요. 판매란 모집이나 매출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문제도 하나 나오겠죠? 판매는 모집과 매출 말하고요. 그 다음에 47번에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이익분배금입니다. 이익분배금을 주는 것이지 상환금을 주지 않아요. 상환금은 투자자가 찾아가지 않는 돈을 상환금이라 그래요. 투자자에게 이익금을 줘야지 뭐 상환금을 주겠습니까? 투자했으면 이익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분배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에 3번이고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위탁판매계약. 이것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집합투자용품 판매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데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9번에 4번. 재투자는 평가금액 감소하지 않습니다. 좌수를 늘려준다겠죠? 좌수를 늘려준다. 이렇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자, 50번에는 4번이고요. 4번. 판매 수수료는 이익금과 판매 금액과 이익금 기준에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51번에는 4번인데 2번이겠네요. T 플러스 1일 기준가로 T 플러스 3일 날 판매금이 지급됩니다. 좀 어려웠을 겁니다. 다른 문제도 어려운데 이 문제 팔기는 아무튼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찍기 바랍니다. 제발. 그 다음 52번에 판매보사 판매수수료인데 이 문제 틀리면 합격할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옳은 것입니다. 판매보사 판매수수료는 차등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마트에서 물건 단골한테 깎아주잖아요. 4번에
동일한 펀드에서 투자 금액에 따라 선취 판매수를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판매보수와 판매수의 차이만 펀드도 있었죠. 조응령 집합투자기구에서 차이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53번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 있네요. 투자 신탁을 이미지하는 경우는 상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있어요. 잘 풀었네. 이 문제 또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제를 안 틀려서 합격하는 게 자격증 시험입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내용 계속 강조했던 건 계속 틀리고 이런 문제는 시험에 출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54번에 모집식입니다. 모집식 아까는 잘 풀었는데 모집식 작은 부담이 큰 것은 매출식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여기서 또 틀렸어요. 54번 2번 해놨어요. 그 모집식은 추가형보다 단형에 적합하다겠죠. 일정 기간에만 모집하니까 모집식 추가형과 단형 일정 기간에 모집하고 끝내는 게 단형. 판매사의 작은 부담이 크다 했으니까 틀렸다. 매출식은 판매사의 자금이 크죠. 그래서 앞에서 풀었던 건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집식과 매출식을. 매출식은 이미 발행된 증권을 판매하는 방식, 물건을 사다 놓고 판매하는 방식. 그러니까 안 팔리면은 판매사 부담이 크겠죠. 물건. 본인 아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50페이지에 3번 문제에서 4번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해놓은 거죠. 알고 보면. 글씨가 막 틀리니까 틀렸다 생각하는데요. 매출식은 부담이 커요. 판매사가. 모집식은 부담이 없습니다. 모집에서 안 팔리면 그만이니까. 자, 55번. 55번에는 2번 했는데요. 3번이고요. 틀린 것 찾습니다. 재투자로 매수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를 부과한다 그러는데요. 재투자의 경우에는 이익금만큼 자산을 늘려주는 거니까 환매수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매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펀드에서 자동으로 환매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 의사와 무관하게 환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자, 56번에 1번입니다. 직무일리가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이런 쪽은 이제 안 틀려야 되는데 최소한 이쪽은 아예 거의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대면 거래가 직접 마주보는 거잖아요. 직접 마주보면서 한 거래 방식의 특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규제성이 많습니다. 직접 마주보고만 하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제가 필요성이 많습니다. 적다가 틀렸어요. 적다가. 2번 했네요. 금융투자 상품 대부분 원본 손실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의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손실 발생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손실 발생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분쟁이 많겠죠. 57번엔 1번이고요.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58번에 4번입니다. 지혜투자. 투자권이 문제. 장외파생 상품과 관련돼서는 주권상장법인은 일반 투자자로 전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았네요. 전문 투자자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59번에는 4번이고요. 전부 맞죠? 올바른 거. 미공개 중요 정보, 그 다음에 가격 형성 일치행위, 불공정 거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입니다. 60번에 3번을 했네요. 자본시장법상 준법감신에 대한 설명 거리감독을 써냈습니다. 여기에서 그 3번은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신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준법감신이 독립적으로 해야 법을 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신을 임명할 때 그 사실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통보합니다.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요. 자, 61번에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61번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칙이 있습니다. 61번 맞았네요 또.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형사책임을 받는 경우는 없다. 형사책임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갑니다. 잘못하면. 62번에 시험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익을 우선시하느냐 이거죠. 고객을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 임직원. 그런데 2번인데 62번에 4번으로 해놨네요.
고객 이익은 임직원 이익이 우선합니다. 고객 이익을 우선시해야 돼요. 본인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익은 고객,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이라니까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임직원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객, 두 번째 회사, 세 번째 임직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 63번에 1번이고요. 63번에 2번에는요. 회사와 고객 간에 예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 사실 미리 알려야 됩니다. 미리. 고객한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1번에 보면 어떠한 경우도 이게 틀렸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 이런 표현 맞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와 예상충 관계에 있는 지위를 맡거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어떠한 경우. 사전 승인 받고 하면 돼요. 회사부터 사전 승인 받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에 2번입니다. 64번 2번인데 1번이라고 틀렸습니다. 고객에 관한 사항이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때는 비밀인 것을 취급해야 돼요. 비밀. 이게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로 취급한다고? 비밀로. 그래서 고객이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문장을 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고객에 관한 어떤 사항이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인 것으로 취급합니다. 2번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에 이런 말은 무조건 틀렸다 생각이죠. 학생 네. 어떠한 경우나 무조건 틀렸어. 네. 법관이 발부하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라겠죠.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65번입니다. 65번도 금융문제점 조정위원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3번에 있네요. 지금 아쉽네. 30일, 60일. 조정안 작성은 글을 써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겠죠. 그래서 60일. 조정위원회 회부는 30일. 그냥 이거 보니까 선생님이 숫자 찍으라니까 그냥 찍어본 것 같아요. 이건 100% 나와 시험에. 이 문제는 맞아야 합격합니다. 금융문제점 조정위원회와 관련돼서 조정위원회 회부는 30일. 조정안 작성은 60일. 그 다음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성격. 1번이 틀렸죠? 1번이 맞죠? 공가요. 둘이 싸웠으니까 싸우면 뭐라 합니까? 집에서 싸우면 화해라고 그러죠? 그걸 안 했나요? 집에서 싸우면 더 싸우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화해해야죠. 일단 1번.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을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66번 금융투자상품 본인 및 판매와 관련된 각종 의무에 대한 설명 틀린 것 됐습니다. 66번 또 틀렸겠죠. 왜 틀렸냐면 1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지.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요? 고객. 틀린 거 찾고 있잖아요. 1번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 이익은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이거 맞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경우 난 여기다 찍었단 말이에요.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 찍지. 고객 이익 어떠한 경우도 우선시해줘야 돼요. 네. 이거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두둥어 표시도 해줬잖아. 여기서 키워드도 있어요. 누구 이익을 최우선시한다고? 고객. 이런 걸 다 설명해야 되나? 자, 묻고 말아야죠. 자, 66번에 4번. 판매 직원의 의무는 고객이 수행에 개인, 자기 또는 제3자가 유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그친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됩니다.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66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아무튼 이거 나옵니다. 시험에. 누구 이익 우선시하는 거. 67번입니다. 또 나왔네. 같은 문제인데 67번 또 틀렸겠지? 그렇죠. 67번. 앞에 틀렸으면 여기서 당연히 틀려야죠. 또 일관성은 있네, 학생이. 일관성. 67번에 3번. 만일 고객에 관한 어떤 사항이 비밀 정보인지 여부가 불명한 경우는 비밀 정보로 취급합니다. 비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비밀로 취급해줘야죠. 그걸 갖다 막 알리면 되겠어요, 여기저기. 그 다음 68번에 2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개인정보보호법. 맞았고요. 그 다음 69번에 4번. 이건 뭐 어려울 텐데.
4번이 맞습니다. 매수 주문 가격을 잘못 입력한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나 상대방이 주문자의 착오를 충분히 알고 이용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매수 주문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70번에는 2번 임의명이고요. 그다음 71번은 정량적 요소라는 것은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있어요. 정량적 요소는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키워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수치화가 가능. 이 중에서 숫자가 가능한 건 뭐겠어요? 원금 손실 가능 범위잖아요. 5%에서 15% 손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어렸을 겁니다. 자, 72번에는 3번이고요. 맞았네요. 투자 정보의 투자 수익이 고려한 원금 보전 예시는 적자 목적이고요. 자, 13번에는 3번. 맞았네요. 투자자에게 주면 특정 정보를 잘 반영한다. 이게 맞죠? 점수하니까. 점수했으니까. 다음 14번에는 1번이고요. 관리신탁 수익권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죠. 다음 양도성 예금 증서는 CD도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라겠죠. 14번에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는 손해봅니다. 마인드가 여기서 그렸어요. 금융투자 상품, 비금융투자 상품. 또 비금융투자 상품에는 관리신탁과 CD가 있다겠죠. 자, 한번.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루에 저 한 번씩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보고, 그다음 키워드 있고 그러면 그럴 텐데 솔직히 말해봐요. 마인드가 얼마나 봅니까 하루에? 눈으로? 눈으로 보면 눈으로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방금 했던 쌤이 관리신탁이. 관리신탁이 어디에 있냐? 어디? CD. 여기 CD. 눈으로 보면서 틀려요. 눈으로 관리신탁. 눈으로 보지 말고. 자, 그 다음 75번입니다. 저 75번도 아마 제목이 틀렸을 것 같아요. 아, 맞았네? 재건이 금지. 시험에 나옵니다. 재건이 금지. 4번이 틀렸죠? 투자자로부터 투자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증권 투자 권유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장애 파생 상품이죠? 네, 장애 파생. 증권을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6번에 3번이고요. 적절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모든 재무사 결정의 지점 말이면 재무설계가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재무설계 중요하죠? 그래서 잘 세워진 재무설계는 단 한 번을 설계해도 일생 동안 살았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한 번 세워고 평생 가겠습니까? 10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0년 동안 안 바꿀 겁니까? 아니죠. 77번에는 이거 왜 틀립니까? 개인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바라는 생활 양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만난 거 사먹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했잖아요. 본인 이야기 했잖아. 만난 거 사먹기 위해서. 78번에 3번이고요. 맞았네. 그 다음에 79번에 2번입니다. 이용관리고요. 재무 설계에서 개인 재무 설계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보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용관리입니다. 80번 아마 틀렸을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아까 정량과 정성을 이해 못하고 있잖아요. 또 맞았네, 여기서는. 4번입니다. 대출사항, 부동산 관련 자료, 세금 자료는 양적 자료입니다. 양적. 수치화가 가능하죠? 그러나 위험 인내 수준은 수치화가 불가능하죠. 인내라는 것은. 그렇죠? 인내를 수치할 수는 없죠. 81번에는 2번이에요. 이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토지에 대한 공법상 주요한 규제사항은 것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자, 81번에 보니까 답은 4번에 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권을 권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누구 건지, 그 건물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요. 규제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82번에 3번이고요. 한 명에서 무조건 없다겠죠? 그 다음에 83번에는 기업구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없습니다. 맞았고요. 84번에 3번 개발제한구역 맞고요. 그 다음에 85번에는 3번 맞았네요. 3년 1년 규약에서 정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86번에 4번이고요.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87번. 87번 지난번에 틀린데 좀 어렵네요. 아까 3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여금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여금 100%, 차입금 200%. 지금 보니까 어제 숫자 찍으라 했더니 그냥 다 숫자 찍고 있나 봐. 이건 우리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대여금은 100%, 차입금은 200%. 거의 거짓말을 좀 버티면 200번 한 것 같습니다. 200번. 3번에 틀렸고요. 이건 지난번에 풀어봤어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사모부동산 펀드에 동일하다 그러는데요. 사모에서는 이런 확보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공모에서는 하는데 사모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88번에 틀리면 안 되는데 1번이네요. 임대소득과 자본소득이고요. 그다음 89번에 권리형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이게 좀 어렸을 거예요. 89번에 4번입니다. 혼합자산 펀드를 흡수한 게 아니라 부동산 펀드를 흡수했어요. 지금 우리가 부동산 펀드 배우니까 부동산 펀드고요. 그 다음에 90번에 준부동산 펀드 오른 것은 좀 어렵다겠죠. 준부동산 펀드는 실제로 부동산 펀드가 아니에요. 증권 펀드인데 부동산 냄새가 난다겠죠. 부동산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준부동산 펀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90번에 3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발행채권에 투자하는 증권 펀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부동산 개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몇 번 했나? 90번에 2번을 했네요. 2번. 부동산 펀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동산 펀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죠? 솔직히 왔을 때. 자, 그 다음에 91번 틀리면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텐데요. 3번 했네요. 91번에는 4번입니다. 경매 부동산 펀드는 규모가 클수록이 아니라 적정해야 된다겠죠. 규모의 적정성. 한 장으로 정리했는데, 규모가 적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규모가 크다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91번 시험 100% 나옵니다. 영원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92번에 1번입니다.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사전 정보상 거리가 본 것은 1번이 틀려 있고요. 대출 목적으로 처단한 차입금 이자 수준은 점검사항이 아니에요. 2번 시행사 대출형 펀드에서 시행사의 사업부지 확보가 하는 이자를 적어졌네요. 땅을 확보했는지 인허가를 받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다겠죠. 그 다음에 93번 4번이고 100%까지 투자 가능하다겠고요. 그 다음에 94번에 2번인데 3번을 해놨네요.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임대소득 목적으로 하지 않죠. 경공매형 펀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임대형 부동산 펀드죠. 임대형 부동산.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임대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요.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는 자본소득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95번에 리치하고 가장 간단한 것은 임대형 부동산 펀드라겠죠. 리츠는 임대형 부동산 펀드입니다. 해외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 그 다음에 96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형 부동산이고요. 97번에 진짜 성질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나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단순히 취득해서 매각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수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활동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설명하나요, 제가? 지금 10번 풀었어요. 10번. 똑같은 문제를. 매매형 부동산 펀드는 맨 이게 답이에요. 수익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아요. 매매형 부동산은 단순히 사서 파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요. 제가 못 가르친다고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많이 느끼네요. 제가 참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까지 못 가르칠 수가 있었나. 후회가 되긴 해요. 어떻게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해요. 이제 와서. 지금 거의 한 10번 풀어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주의하자고. 그 다음에 98번에도 2번이고요. 부동산 개발의 상대가 틀렸다고 그러고요. 99번에는 4번입니다. 대출형 부동산입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출형에서 사업 인허가 위험, 사업 부지 관련 위험, 부도 위험, 이런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위에서 이거 틀리니까 또 틀린 거예요. 임차인 유형은 임대형 펀드하고 관련돼 있겠죠. 임차인 세든 사람. 그 다음에 100번에 1번입니다. 인허가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갈수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즉 분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인허가 쉽게 해주면요 건물을 아무데나 지어버려요.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까지 풀어봤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같이 풀어봤어요. 그리고 50번까지.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라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해를 풀어서 48개 나왔으면, 46개 나왔으면, 합격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문자 받고. 근데, 저번에 풀었던 걸 다시 풀어서
더 떨어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 그 책을 펴고 다 닫고요.